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우리가 청량리 588로 잘 알려져 있는 율락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2010년 7월 30일 한 3시 50분경이었어요. 이곳에서 한 여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 생깁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이 여성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31살의 박씨로 밝혀졌어요. 피해자가 흉기로 인해서 이제 복부를 굉장히 크게 베었습니다. 그래서 내장이 보이는 채로 쓰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특이한 점은 주변에 그렇게 피가 심하게 튀거나 출혈이 많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박 씨의 이 직접적인 사인은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드러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미 목을 졸라서 살해한 뒤에 이미 심장이 멎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사체를 훼손했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러한 잔혹한 살인 사건이 대낮에 일어났다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추적하기 위해서 우선 사망한 여성인 박 씨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여성은요, 부산 출신으로 가정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20대 초반부터 집창촌 생활을 시작했다 그래요. 하지만 2004년에 시행되었던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곳을 떠나서 공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벌이가 아주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요. 이 와중에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박 씨는 결국 5년 만에 다시 청량리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되돌아온 청량리는요,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서 영업 방식이 크게 바뀌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병원비로 인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생활을 하게 되자 주변에 돈을 빌려가면서 생활을 이어갑니다. 박 씨의 하루는 손님을 받고 일이 끝난 뒤에 소주 한 병을 사서 마시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원체 좀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자기 이야기를 주변에 잘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박 씨에 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박 씨는요, 평소랑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주변 가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청량리 588이라고 하는 곳이 이곳의 업장은요, 총 37군데가 위치해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60명에서 70명 정도의 종업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밤에 영업을 하죠. 이런 곳은 낮에 가게를 여는 곳은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 사건 당일 낮에도 박 씨의 주변 가게들은요, 영업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조사가 되었어요. 즉 박 씨가 살해당하던 그날 낮에 영업을 하는 곳은 박 씨의 가게뿐이었던 거죠. 자, 사망 전 마지막으로 목격한 동료 여성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날 아침 11시에 커피를 시켜서 먹었고 12시쯤 자신과 대화를 한 뒤에 1시 20분쯤에 김밥을 배달시켜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자신은 이제 개인적인 일로 가게를 비우게 됐고요. 가게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 씨는 낮 영업을 위해서 혼자 가게에 남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오후 3시 45분에 가게 업소의 주인이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복도에 쓰러져 있는 박 씨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이 박 씨 피해 여성의 발견 당시 옷차림이 상의만 걸친 채로 배가 30cm 가량이 베어서 내장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래요. 흉기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25cm 정도 되는 회칼이었습니다. 이곳에도 주방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여기서 사람이 생활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칼이 아니었기 때문에 범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라는 얘기가 되겠죠. 최초 발견자의 증언으로 상황을 추측해 보자면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봐서는 손님이 왔고 영업을 위해 방에 들어갔고 성매매가 이루어진 뒤에 그 후에 범인은 박 씨를 목 졸라서 살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진 뒤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사체를 훼손한 뒤 현장을 빠져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알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왜 시신이 복도에서 발견되었는가 하는 점이죠.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은 분명히 피해자는 목이 먼저 졸려져서 질식해서 사망한 거고요. 그 뒤에 사체를 훼손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신을 살해한 뒤에, 사람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복도까지 끌고 나와서 배를 갈랐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범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현장이 늦게 발견되는 게 좋을 텐데요. 왜 굳이 살해 장면을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 자신의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했는가 하는 점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가게의 내부를 그럼 좀 알아볼까요? 자, 이 사진이 사건이 일어났던 가게의 이제 바깥쪽 모습이고요. 내부가 이렇대요. 제가 내부 사진은 구할 수가 없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좀 유사한 형태의 구조가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투명한 유리 안에는 이제 엽서 종사자들이 앉아 있겠죠. 손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이 옆으로 욕실과 주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편에 철문이 있는데, 이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세로로 복도가 늘어서 있게 되고, 복도를 따라서 5개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 하나가 박 씨의 방인 거겠죠. 방의 크기는 5평 정도가 된다고 해요. 5평이 30평 크기의 아파트의 안방 정도 크기가 5평이 되겠습니다. 5평이요. 여기가 서로 방음이 되지가 않습니다. 옆방의 소리가 그대로 다 들린대요. 하지만 이 복도로 들어가는 철문을 닫게 되면은 안에서 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밖에. 그렇기 때문에 대낮에 이런 잔혹한 살해가 있어도 박 씨의 비명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살해 당시 범인의 윤곽이 조금 드러날 것 같습니다. 범인은 아마도 이곳을 자주 드나들면서 이러한 구조와 특징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살해 후 시신 훼손으로 한 것을 봐서는 박 씨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 어떠한 이유로 이 박 씨와는 아는 관계인데 원한을 갖게 되었고 살해해야겠다라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이거는 준비된 살인이었던 거죠. 칼을 들고 찾아간 뒤에 살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범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날이 금요일이에요. 날짜를 찾아보니까 평일이라서 직장인은 낮 시간에는 들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월차 같은 휴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일단 확률이 좀 높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무직 내지는 운송업에 있는 사람으로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 집창촌 일대는요 우범 지역입니다. 항상 이런 곳에는 범죄들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여러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은 박 씨가 일하는 이 가게 주변에 CCTV를 입수했고요. 그 결과 2시 30분쯤에 박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1시간 전이 되는 거예요. 이 업소에서 나오는 용의자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CCTV의 영상에 나오는 용의자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는지를 물어보니 손님으로 자주 오던 신씨라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이 사람은 박씨만, 피해 여성만을 찾는 단골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이 신씨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용의자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칫솔과 살해 현장에서 사용된 물티슈에서 채취된 DNA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밝혀냈고요. 그리고 이 신씨의 집에 가보니 이불 밑에서 칼 세트를 발견했는데 5자루가 있어야 되는 세트인데 1자루가 비어 있었답니다. 이 1자루는 현장에 버려져 있던 그 칼과 일치했어요. 경찰이 당일 범인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사건 발생 이후에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되지 않자 집 근처로 갔다가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답심리로 가서 휴대폰 대리점에 들러서 휴대폰을 개통했대요. 그리고 이후 행방이 묘연하게 됐습니다. 누군지는 다 밝혀냈고 증거도 너무 명백해요. 그런데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죠. 유력한 용의자가요. 더 이상의 행적 추적이 어려워진 경찰은요, 2010년 8월 3일 용의자 신말석을 청량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여서 공개 수배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주 빠르게 사건 발생 11일 만에 경찰에게 검거될 수가 있었습니다. 밤 12시 30분쯤에 이제 중랑구 신내동 노래방에서 검거됐는데요. 집 근처의 노래방입니다. 범행 이후 사우나와 시장 주변을 배회하면서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오다가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검거되었던 겁니다. 신말석은 동대문 경찰서로 압송되었고요.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했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이 사람이? 왜? 이 사건은요, 집착으로 시작된 범죄였어요. 신말석은 성매매를 위해서 집창촌에 들렀다가 그곳에 종업원인 박씨를 마음에 들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뒤 2년에 걸쳐서 단골손 이 피해 여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차례 선물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신말석은 박씨에게 함께 살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살자라는 말을 했대요. 하지만 피해 여성이 이것을 거절하자 자기가 돈도 많이 써가면서 잘해주었는데 그동안 나의 함께 살자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다른 남자에게 계속해서 몸을 파는 것에 질투심을 느껴서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 뒤에 신말석은 박씨를 살해했고 살해 전에 사전에 범행 날짜와 흉기를 구입하면서 치밀한 범행을 준비해서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사범죄가 있었습니다. 신말석은 이미 1989년도에 여성을 목 졸라서 살해하려다가 실패해서 살인미수로 복역한 자로요, 유사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었던 거죠. 신말석이 취조 과정에서 했던 말은요, 피해 여성을 죽인 뒤에 자신도 자살하려고 항상 농약을 가지고 다녔다 라는 말을 했고요, 죄송하다, 죽고 싶다라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부에서는 청량리 성매매 여성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신말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게 되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우리가 청량리 588로 잘 알려져 있는 율락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2010년 7월 30일 한 3시 50분경이었어요. 이곳에서 한 여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 생깁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이 여성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31살의 박씨로 밝혀졌어요. 피해자가 흉기로 인해서 이제 복부를 굉장히 크게 베었습니다. 그래서 내장이 보이는 채로 쓰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특이한 점은 주변에 그렇게 피가 심하게 튀거나 출혈이 많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박 씨의 이 직접적인 사인은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드러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미 목을 졸라서 살해한 뒤에 이미 심장이 멎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사체를 훼손했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러한 잔혹한 살인 사건이 대낮에 일어났다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추적하기 위해서 우선 사망한 여성인 박 씨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여성은요, 부산 출신으로 가정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20대 초반부터 집창촌 생활을 시작했다 그래요. 하지만 2004년에 시행되었던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곳을 떠나서 공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벌이가 아주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요. 이 와중에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박 씨는 결국 5년 만에 다시 청량리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되돌아온 청량리는요,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서 영업 방식이 크게 바뀌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병원비로 인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생활을 하게 되자 주변에 돈을 빌려가면서 생활을 이어갑니다. 박 씨의 하루는 손님을 받고 일이 끝난 뒤에 소주 한 병을 사서 마시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원체 좀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자기 이야기를 주변에 잘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박 씨에 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박 씨는요, 평소랑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주변 가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청량리 588이라고 하는 곳이 이곳의 업장은요, 총 37군데가 위치해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60명에서 70명 정도의 종업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밤에 영업을 하죠. 이런 곳은 낮에 가게를 여는 곳은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 사건 당일 낮에도 박 씨의 주변 가게들은요, 영업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조사가 되었어요. 즉 박 씨가 살해당하던 그날 낮에 영업을 하는 곳은 박 씨의 가게뿐이었던 거죠. 자, 사망 전 마지막으로 목격한 동료 여성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날 아침 11시에 커피를 시켜서 먹었고 12시쯤 자신과 대화를 한 뒤에 1시 20분쯤에 김밥을 배달시켜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자신은 이제 개인적인 일로 가게를 비우게 됐고요. 가게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 씨는 낮 영업을 위해서 혼자 가게에 남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오후 3시 45분에 가게 업소의 주인이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복도에 쓰러져 있는 박 씨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이 박 씨 피해 여성의 당시 발견 당시 옷차림이 상의만 걸친 채로 배가 30cm 가량이 베어서 내장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래요. 흉기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25cm 정도 되는 회칼이었습니다. 이곳에도 주방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여기서 사람이 생활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칼이 아니었기 때문에 범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라는 얘기가 되겠죠. 최초 발견자의 증언으로 상황을 추측해 보자면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봐서는 손님이 왔고 영업을 위해 방에 들어갔고 성매매가 이루어진 뒤에 그 후에 범인은 박 씨를 목 졸라서 살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진 뒤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사체를 훼손한 뒤 현장을 빠져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알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왜 시신이 복도에서 발견되었는가 하는 점이죠.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은 분명히 피해자는 목이 먼저 졸려져서 질식해서 사망한 거고요. 그 뒤에 사체를 훼손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체를